엔론 사태로 인해서 사베인스라는 사람과 옥슬리라는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죠. 한 6개월 만에 그걸 만들었는데 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잘된 법인지 회계 부정을 다스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고, 의원입법도 이렇게 훌륭한 의원입법을 미국은 만드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제기한 아주 문제가 있는 법인데, 지금 현재도 그 논란에서 해소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이제 발표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법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법의 이제 특징이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특별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이제 의무 규정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이번에 이제 시행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새로운 의무라는 것은 간접적인 경영상의 어떤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거를 저는 이제 경영상 관리 조치 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게 간접적인 의무인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의무인데,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갖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또는 부상이라는 그런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과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이 중대재해법 그 입법 그 취지를 봤더니 국회에서 기업의 조직 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기업의 조직 구조적 잘못에 의해서 조직 구조적 잘못을 응징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경영자한테만 이렇게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일단 이 법리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지금 현재 실태, 그거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이 실태를 분석하는 건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 왜 전에 그 입법 취지에 보면은 국회 이제 회의록에도 보면 뭐 산업재해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통계라는 것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회사 측의 어떤 법 위반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다 포함한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 4분기 통계를 내면서 그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사고가 이제 감소가 됐느냐, 이거를 이제 그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뭐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현황, 이런 새로운 이제 통계 자료를 뽑게 된 겁니다. 그 뽑게 되면서 그동안은 개인의 지병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렇게 이제 회사나 사업주에게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종전과는 달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용노동부의 통계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한 것이구나. 그러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그런 산업재해까지 심지어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그런 것까지 다 그냥 포함을 했다면 그런 통계를 갖고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했던 것이냐 학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고용노동부 통계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사망자 숫자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의 추이는 우리가 분석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의 이 산재사고의 현황이라는 그동안 지난 9년, 10년 동안의 그 고용노동부 통계를 쭉 그 추이를 봤더니 오히려 사고성 사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라 그러죠. 만 명당 몇 명이 사망했느냐 하는 거. 그것은 제 그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점점 그것도 아주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0.71부터 해서 2021년 작년 0.43까지 계속해서 그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매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계속 무슨 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그 규정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중에 그 안전사고 예방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전체 재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높아지는 이유가 사망률은 줄어드는데 전체 재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 질병률, 질병 발생률, 그게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보건 문제에는 종전 산업안전법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뭐 우리가 추이 분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규제하려는 거거든요. 뭐 입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뭐 어느 사고 현장에서 뭐 누가 사망했고 뭐 이런 안전사고 중심으로 입법을 하게 된 건데, 이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을 강제하고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이런 내용이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실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필요한 이런 안전사고 중심의 형사책임 처벌 이제 입법은 불필요한 경영 위축만 야기할 뿐 효과적인 재해 방지 대책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런 그동안의 이제 추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문제 대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더 적절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산업안전 재해의 규제 내용하고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그동안 여러 발표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된 것이고요. 뭐 법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사업주나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일종의 경영상의 관리 감독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아주 엄중한 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형이 1년 이상이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1년 이상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번 가중하면 50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과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법인에게는, 사업주에게는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의 이제 모델로서 그 학계나 그 뭐 입법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 영국의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에 관한 법률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입법 예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영국의 이 기업 과실치사법도요, 이런 그 경영 책임자에게 경영상의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리는 건데 경영 책임자에게 물리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인 자체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처벌하는 거죠. 법인을 과연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의 형사 책임 문제로서 우리 형법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은, 영국 법은 법인을 이제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법이 제정되면 그러면 종전의 산업안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직접 행위자, 대개는 이제 현장 소장이나 뭐 이런 이제 직접적인 의무자를 얘기하죠. 그런 이제 사람도 처벌하고 또 법인도 처벌합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거기에 경영 책임자까지 더 처벌하는 것이고, 오히려 경영 책임자는 그런 직접적인 의무 위반자보다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 사람을 처벌한다고 볼 수 있죠. 법인도 처벌하고 직접 책임자도 처벌하고 경영 책임자는 간접적인 경영상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그래서 일종의 사실상 삼벌 규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벌 규정을 두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데요. 일본의 경우에 이렇게 산업재해에 관해서 삼벌 규정을 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 노동기준법, 일본 노동기준법 121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경우에도, 이 삼벌 규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자체 갖고 처벌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이제 그 법을 위반한,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그 위반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후에 그 사업주도 처벌하는데, 위반 행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데 그 대표자, 일종의 경영 책임자가 위반 계획을 알면서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위반 행위를 알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위반 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삼벌 규정을 두더라도 단순히 그 의무 위반을 갖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어떤 그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만 처벌하죠. 그런 점에서도 삼벌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에서 입법례 중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그 입법 취지로서 얘기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또 외국의 그 입법 예로서 든 영국의 이제 기업과실치사법,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입법 동기나 또 유사 입법 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독특하게 이제 제정이 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렇게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경영 관리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이제 법리상의 모순이나 이제 해석상의 난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경영상 관리 조치 의무만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 제재만 했다면은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형사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또 과형 균형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문제는 그동안 이제 많이 학계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과하는 의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무이다 보니까 그 의무 위반과 실제로 산업재해로서 발생했다는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질병이라는 그런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직접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재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과관계를 종전의 산안법 위반의 경우에는 직접적 의무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나 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런 거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해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상의 관리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에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해 사고 발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간 관리자들이. 그래서 그런 이 중간에 이제 관리 책임자 그런 사람들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그런 제3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이 현대 기업 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 없고 여러 그 기업 내에 임직원들의 여러 행위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다수 기업 구성원들의 상위 관리 감독자, 하위 관리 감독자, 이런 여러 그 다수 기업 구성원들의 그 행위가 모여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오로지 경영 책임자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평소 회사는 경영 책임자는 이제 급여를 받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임직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평소에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은 향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 활동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경영 책임자가 가장 엄중하게 부담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산업재해란 것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산업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면서 그 산업재해의 방지나 해소를 위해서 그 책임은 없는 것이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경영상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것이 간접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도 간접적인 책임이거든요. 똑같은 간접적인 책임에 대해서 공무원의 간접적인 감독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경영자의 간접적인 감독 책임만 과중하게 형사처벌한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또 재해 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라든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경영 책임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대표한다는 거하고는요, 대표하는 이 말은 이게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 산업재해 발생하고 사업을 대표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업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 대표자의 행위가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권리 의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인 산업재해 발생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경영 책임자 개념에 그 대표하고라는 말을 쓰냐 이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뭐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뭐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에 준하여 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냐, 중첩적 책임이냐, 선택적 책임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경영상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관리조치 의무, 그 의무의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그렇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시행령에 이제 그 의무 구체적인 관리조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굉장히 불확실한, 시행령으로도 불확실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시행령에 보면 안전보건 경영상 관리감독 의무인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산안법의 안전보건 조치와 이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사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경영상 어떤 관리감독 의무인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필요한 조치, 뭐뭐 하는데 필요한 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무슨 충실히 수행,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이제 추상적인 용어를 또 시행령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봐도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관리조치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애매한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문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처벌법 6조의 그 형사책임 규정이 있는데, 그 경영 책임자가 지는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과실범이거든요. 고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무위반은 고의적인 행위로 할지라도 의무위반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거든요.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그 부주의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를 부주의한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니까 부작위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범이라는 데 있어서 대부분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실범이라면 유사한 과실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면 또 거기도 형사처벌하거든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방지 조치 의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합니다. 그럼 그 형사처벌 규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균형이 안 맞다. 직접적 의무 위반자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상의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간접적인 의무 위반에 불과한데, 그거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그런 징역에 처한다는 게 이게 너무 불균형한 거죠. 같은 유사한 과실 책임에 비해서.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업무상 과실치사죄하고도 비교해 볼 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거든요. 너무나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이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과형균형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인, 법인 등은 5배 이내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이 영국이나 호주를 포함해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과연 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대개 그 형사 처벌보다는 손해배상 제도로서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미법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사 처벌도 하면서 이렇게 과중한 500까지 5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하는 경우 또 드물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3배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중과실이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사 책임도 과중하게 하면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이 책임주의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제 파악한 문제점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의무의 경영상 관리 조치 의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그 의무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이런 책임도 이제 불확실해져서 기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경영이 위축되고 또 우수한 경영 인재를 확보해야 또 회사가 잘 될 텐데 누가 이런 경영진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요. 우선 이제 그 불명확한 그런 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결국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되면 지금 현재도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행위 주체에 관해서 경영 책임자 개념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개 주장하는 그 우리 법학자들의 개념 내용은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대개 사업이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에 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그런 사람을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하면 그럼 대표이사는 면책이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면책이 안 되는 취지로 아마 이 발언을 하고 명확하게 해설서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해설서를 보거나 그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대표이사 책임이 없는 면할 수 없는 걸로 중첩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 규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형사 책임이거든요. 형사 책임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형사 책임에 있어서 행위 주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요. 이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한 CSO가 있다면 CEO는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조치 의무의 내용으로서 불명확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령 적어도 일단 입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불명확한 간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가 없고 이런 입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그 의무를 부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면 어떤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이거는 이제 법리상 안 맞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6조하고 그 양벌 규정인 7조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처벌법의 시행령상의 그 관리 조치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안전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그 위험성 정도를 고려해서 명확하게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인과관계하고 이제 결과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부작위범에 대해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경영 책임자 등이 경영상 관리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방치하는 그런 부작위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 법리에 따르면 그런 이제 경영 책임자가 그런 관리 조치 의무를 만약 이행을 했다면 사업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점이 인정이 돼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그거 외에 또 경영 책임자가 그 관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발생 예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 현대사회의 기업 활동이 상당히 모든 임직원들의 자그마한 행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분업적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산업재해도 어느 한 사람의 과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과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또 기업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일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영국의 그 기업과실치사법처럼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또 만약 이렇게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쓸데없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법인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거를 이제 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기업의 부정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관찰제도, 프로베이션, 이 보호관찰 제도를 기업들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게 되죠. 그게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약 이거를 형사책임을 기업의 형사책임으로 묻게 된다면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보호관찰 제도를 하게 되면 그 보호관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행정관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사법심사하고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할 수 있고 그 심사 자체는 또 신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기업의 어떤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에게 이렇게 과중한 책임을 물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그 밖에 법정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논문에 썼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이 법정형이 불균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사한 결과적 가중범 일종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유사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라든가 폭행치사상죄라든가 유기치사죄 이게 다 형법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2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과중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이 상해치사는 상해죄 기본 행위인 상해죄도 처벌 대상이에요. 죄질도 안 좋고 폭행치사상의 폭행도 마찬가지고요. 유기치사의 유기죄도 처벌이 됩니다. 기본 행위가 처벌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엄중한 나쁜 결과가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그 경영상 관리감독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죠.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건데 이제 그 사망 사고라는 산업재해와 연결을 시키려니까 인과관계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억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과중한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견해는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처벌 규정을 정한 입법은 위헌 여지가 있고 인권 침해 위험이 있으니까 이를 시정하는 개정 입법이 시급하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 그것도 과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서 산업재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지금 그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뭐 안전보호 감독 책임자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행정제재, 행정지도, 또 책임감 있게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에는 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정부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재 사고든 뭐 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법 취지에는 노사 당사자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라든가 적용 범위, 그 다음에 그 책임 주체, 아까 사업주, 경영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아직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많이 그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형평의 원칙, 뭐 과잉 균형이라든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그 법 해석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당사자의 노사 간에도 굉장히 그 이 의견 대립이 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자들 간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라지는 굉장히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경영자 사업주에 대한 책임 문제는 1년 이상 징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년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형법상의 죄보다 더 무거운.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경제범죄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형사범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그런 형벌을 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요건 이런 원칙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은 그 급성 중독 등 20여 개 질병의 이름만 24개인가요? 정도 이름만 올리고 있고,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거는 애당초에 참 주장이 많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된 건 아마 그 개인적인 특성에 연유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하는 그런 저는 경기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 우울증에 의한 그런 자살이랄까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대재해법 특징 중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것도 여기에 그 사회적 참사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된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산업안전재해가 그 우리 노동법 분야에서 다루어졌는데 여기 중대시민재해가 들어오게 됐어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종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라든가 가습기 살균 사건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그런 어떤 후유증 이런 사고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산업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은데
문맥상 보면은 시민재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까 발제자께서 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발제자께서. 개인 사업주 또는 뭐 CEO 또는 법인, 요거는 명확히 책임 주체에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특히 로펌 등의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CSO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고 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최고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 그냥 형식상의 바지 사장 같은 걸 세워가지고 문제가 터지면은 CSO만 이제 처벌당하고 시간을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탈법적인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학계에서는 CSO가 처벌하고 CEO는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경영자 책임자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 용역, 도급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CEO인 경우에 내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이라든가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안전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 그런 거는 직접적인 어떤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민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이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우리 노동법학에서 많이 나오는 뭐랄까 이론 중에 하나가 실질적 지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도급이라 하청이라고 해서 도급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을 원청 뭐 CEO가 책임을 진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급이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이제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운다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실질적 지배설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CJ라는 원청이 있고 밑에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이 있어요. 이 화물차주들이 자기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가맹사업장이 아닌 원청인 CJ 본사 건물을 점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판정을 내렸냐면은 CJ 원청 회사가 하청업체 화물차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 논리에 따른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근로자, 심지어는 하청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 기업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의 안전사고까지도 이 원청의 CEO가 책임을 져야 되는 약간 좀 기이한 그런 해석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경계가 되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도크를 점령하고 있고 배 진수를 좀 완전히 막고 있거든요. 이게 노동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불법 파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익을 한 건데, 근데 기존에 노동위원회, 제가 노동위원회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노동위원회 논리라고 한다면, 논리 연장성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요구에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뭐 공권력이 투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터지면은, 이 논리에 따른다 그러면은 대우해양조선이 중대재해, 거기까지 안 돼야 되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너무 폭넓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과연
그 선진국에서는 있는가? 그래서 약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까 우리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영국에 법인 과실치사법이라고 이게 도입된 바가 있고 이걸 그 학자들께서 벤치마킹 해갖고 참조로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게 그 개인 사업주라든가 CEO까지도 처벌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왜곡돼 버렸다. 그다음에 실질적 연구에서는 이게 거의 뭐 그 점점 사문화돼가는 그런 법인데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산업안전위생법이 사실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두 가지 그 종류의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법으로서의 노동안전위생법이 있고 결과 책임으로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CEO를 처벌하는 그런 형태의 벌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에 대해서 그 사업주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은 있어요.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산업안전 그 노동안전위생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산업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옥상옥으로 중대재해법을 또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산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중대재해법을 이중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그 선례를 보기 힘든 아까 영국도 조금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기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산업법이 비슷한 이런 걸 주고 있지만 이렇게 형이 무거운 경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결론적인데 아직도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 부분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해석 문제 같은 거는 향후 판례라든가 실무를 통해서 구체화되리라 생각되지만 그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이 산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 우리 같이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과연 누가 좋을까? 제가 로펌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로펌들이 굉장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법의 어떤 처벌 수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 양형 기준이 대폭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의 산업법의 기준이 상당히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형량이 기존 10월에서 3년 6개월에서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등등해서 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또 선고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다수범이거나 재범인 경우 이렇게 그 양형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 이런 기론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법에 이 형사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산재 사고가 터지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렇게 중형의 이런 법이 생겼는데 이렇게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 같으면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송한 이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산업법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논문을 끝내고 나면은 한 번 더 발표하실 시간을 주시면은 그때 제가 한번 발표하도록 하고요. 너무 오늘 그 발제자께서 꼼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거기 토론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이제 경제학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뽑아내고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 쪽에도 Law and Economics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 토트로 뭐 우리말로는 제가 왜 그렇게 안 그래도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불법 행위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일리걸도 불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좀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과실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고의 살인이나 범죄가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예상되는 주의를 그 사람이 안 기울여 주는 바람에 자기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게 그것도 처벌을 또 해야 되고 또 손실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관계되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 드는 그 일종의 비용, 그것도 하기 실제 손실이 일어났을 때 드는 비용, 이걸 해가 전체적인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경제학자들 이제 거기에 주목해서 이런 걸 펴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으면 중대재해가 나는 그 사망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엄청난 돈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전혀 안 나도록 뭐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완벽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든다면 이렇게 예컨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얘가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뭐 물론 뭐 사고 자체를 줄이는데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주로 쳐다본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불확실성, 법적 불확실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하이엑 같은 법을 좀 중시한 경제학자들이 강조를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이게 시장에서 가격도 일종의 그 신호고 이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딴 데서 쓰이고 있다 이 자원이 그걸 알려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나은 어떤 용도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또 시도를 다른 용도를 전환하는 시도를 성공하면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이 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게 만약에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 시장의 작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그 설명하신 걸 쭉 읽어보니까 뭐 이게 그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얼마를 뭐 그런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법학자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법이어서 이게 도와준다고 보기가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학 안에서도 기업가 정신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미래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짊어지고 뭔가 이 기업가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때로는 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걸 오히려 보태주는 법 제도란 게 그걸 보태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아주 안타깝게도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취지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500원이라고 적어서 500원인 줄 알고 그거 사가지고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500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구나 거기에. 그래서 그걸 사서 좀 다른 걸 해서 한 700원으로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가서 막상 사려고 보니까 500원이 아니고 700원이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한 역할을 신호등 망가진 신호등 같은 그런 셈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경제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처벌 위주의 그 법이 생각처럼 그게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줄 때 그게 더 잘 작동을 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시티즌 경제학의 토마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죄수들, 영국에서 죄수들이 호주로, 영국 죄수들이 런던 탑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또 죄수들로서도 답답하고, 또, 시민들도 그 사람을 또 먹여 살리고 감시하고 이런 데 또 비용이 들고 하니까 차라리 식민지인 호주에 가서 영국 떨어진 그것도 개발하고 자유도 누리고 그게 좋지 않겠냐 해서 보냈는데, 도착할 때 거의 다 죽어버리는, 항해도 길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처벌적인 법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처벌을 강하게 할 테니까 말을 안 들으면 뭐 예를 들면 약을 실어라, 뭐 그다음에 식량을 실어라, 온갖 것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가 별로 없이 많이 죽었는데, 근데 딱 그 중에 하나는 작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서 호주에 재수가 내리면 거기에 추가적인 보상을 더 해주는, 그러니까 호송하는 선장한테 그렇게 했더니 누가 감시를 안 하는데도 죄수들의 건강을 선장이 돌보기 시작하고 약도 비치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장이란 게 처벌 중심으로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 노예들을 막 채찍으로 그냥 막 처벌한다고 해갖고 노예들이 자기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경작을 하고 조금 소장료를 내고 자기가 일종의 경작권을 가지는 형태로 진화를 해가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지금 발전문을 조금 쳐다보면, 일단은 여기 엄청나게 처벌이 굉장히 세게 한다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발전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 개인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게 이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컨대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도 사실은 유통을 위해서 만약 사람이든 물건이든 필요한 장소로 더 가까이 갈 때, 그거는 마치 여름에 얼음은, 여름철의 얼음은 겨울철의 얼음과 달리 더운 날씨에 차가운 얼음이니까 나름의 효용을 갖듯이 시간을 바꿔주면, 장소도 예컨대 뭐 어떤 물건이 더 소비지에 더 가까이 간다든가 그 장소도 바뀌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생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중에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건물을 짓다가도 그런 것도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생산 활동에 하는데 뭔가 과실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어떤 그런 걸 당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건 물론 피해를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걸 형법에서,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슨 이거를 그런 종류에 비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구제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처벌보다도 거기에 사실은 제가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다리를 약간 저는데 마취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인 정비업소에 그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거기 아주머니가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걱정도 있고 힘들고 그랬는데, 한 몇 달 뒤에 그 집에 가봤더니 아주머니 얼굴이 확 피었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보험, 말하자면 마취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애들 이제 키우고 하는데 걱정이 싹 다 없어져 가지고 얼굴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 거꾸로 만약 이게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씩씩하게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잘 그렇게 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잘 꾸려가고 있는 걸 볼 때 그 피해자 구제도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이거 구별을 좀 그런 확실한 거 이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어떤 거 그런 걸 덜해서 자꾸 막 형법하고 형사처벌하고 막 좀 믹스하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이제 깊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아까 회피 이거는 이제 사고 회피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좀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소한 만약에 피해가 난다면 나고 거꾸로 사고 회피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면 어쩌면 사람들은 사소한 피해를 그냥 선택하기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교육이니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교육으로 그 말하자면 면피성 여러 가지 무슨 뭐 조직을 두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기 회사 신문사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뭐 성희롱 뭐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기 위한 교육 뭐 또 뭐 장애인 교육 그런 걸 강제로 듣게 하는데 강제로 들을 때 보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서 이게 나중에 뭐 교육을 시켰으니까 성희롱 사건이 그 회사에서 터지더라도 아마 CEO는 거기서 면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순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법적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발제자이신 그 한 교수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의무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산재 예방에 그렇기 때문에 산재 예방에 무익할 뿐 아니라 그 위반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도 불확실해서 기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경영이 유지되면 우수한 경영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걸 보면서 법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때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 내로 그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갑자기 그 물건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일 때 대비할 수 있고 재고가 그 다음에 또 재고도 하고 때로는 가장 이피션트하게 인력을 최소로 하는 게 아니라 리저브를 좀 이 사람이 아프거나 했을 때 대신 둘 다 안 아플 때는 사실은 약간 뭐랄까 한 사람은 별로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 사람이 아프거나 못할 때를 대비해서 리저브 인력도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도 선매라 그러죠. 미리 한 뭐 6개월 뒤에 그게 수확이 되는 걸 미리 사놓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감자를 미리 사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이다 말은 그러면 감자를 최소한 얼마 이상 비싸지면 이게 수직 타산에 안 맞게 되면 불확실하면 그거보다는 낮게 이렇게 사는 기회가 되고 파는 사람 농부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시세가 확 떨어지면 손해니까 그거보다는 높게 받는 한에 있어서는 자기도 안전한 뭔가 그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위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그런 식 그러니까 선물 거래죠. 그런 걸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 이제 잘 보호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기업들이 그 경영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게 불확실성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원래 까다로운 성격이 아닌데 그 토론을 하라 그래가지고 좀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뭐냐면 한 교수님께서
저기 경제가 불황 침체 국면에 들어서 기업의 적극적 경영이 아쉬운데 기업가 이럴 때 이제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법률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보다는 이렇게 돼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이런 이 법적 불확실성은 이 기업 경영에 나쁘기 때문에 구태여 불황인 지금 적극적 경영이 필요하니 이런 걸 보탤 필요가 빼는 게 더 주장이 강력해지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 죄수들을 영국에서 호주로 나르는 그거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저 발제문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각종 특별법에서 이게 원래 특별법을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보편성을 잃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이란 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럴수록 더 좋고 실제로 그런 책 제목도 있죠. 그 Simple Rules for Complex World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이게 특별법 만들고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둘수록 그리고 또 처벌을 자꾸 하는 처벌 규정을 자꾸 만들수록 문제가 된다는 걸 강조를 하시고 이게 규제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뭐 안전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뭐 이런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경제학적 관점이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상을 줬을 때 그걸 처벌을 했을 때는 자꾸 그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면 대충 그 겉보기에만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게 발생하는 반면에 상을 주면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게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막 나서서 하는 결국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또 거두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예컨대 이게 보험하고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산업재해 문제에 따른 그 보험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보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예컨대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산업재해 수를 줄이면 산업재해 보험료를 깎아주든 거 아니면 거꾸로 환급을 해주든 뭐 좀 정부가 아닌 민간 자체 그 안에 계약 안에서도 좀 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좀 재해를 줄이려고 할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그것부터 좀 고민을 정부 이전에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법인이란 게 이제 경제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인한테 무슨 책임을 주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부담을 주고 이런 거는 결국은 정가라고 그러는데 법인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 법인이 생산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주주들, 그다음 소비자들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가가 돼 가기 때문에 자칫 법인세에서 보듯이 법인한테 자꾸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부담을 막 지우고 그러기 쉽다는 거죠. 사람은 반발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교수님은 이 형사 책임을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게 분업해서 각 임원들 여러 임원들이나 뭐 직원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과중하게 묻기보다는 회사 전체 법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좀 더 좋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면 사람이 아닌 그런 식으로 묻게 되다 보니까 더 과중하게 법인한테
묻게 되는 그런 경향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인이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뭐 법인 실제설 내지는 법인이란 건 없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편의상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을 거고 아마도 뭐 그런 논쟁도 제 그냥 상상이 좀 됩니다. 법학 내부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 사람한테 주는 영향 각자 그거가 최종적인 분석의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인 이전에 사람들한테 하는 그게 먼저고 그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게 본질 먼저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 법인에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이후 비교 사실 한 교수님이 분석하신 게 언론사에 나와 있는 너무나 단순한 뭐 중대재해법 시행하고 난 다음에 뭐 숫자가 재해법 뭐 거기 중대재해 대상 숫자가 몇 명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써놓은 것조차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숫자는 줄었지만 제조업적은 또 더 늘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늘었으니까 오히려 뭐 중대재해법 했지만 줄어든 그 정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있고 이게 뭐 제 각각입니다. 제 각각인데 한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신 뭐 그런 분석도 있겠지만 그런 그 통계적인 유의할 정도로 지금 뭐 케이스가 쌓인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단순하게 수치를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케이스들이 뭐 지금 뭐 100몇 개인가 뭐 하여튼 뭐 중대재해법 아까 이정 교수님이 누구와 이익을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펌을 비난할 생각을 주냐 거기가 바쁘다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케이스들이를 쳐다보면은 더 상당히 의미 있는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통계적인 뭐 유의하게 무슨 말을 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야 이렇게 허술한 한 교수님이 잘 분석해 놓으셨듯이 뭐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바로 쓰신 내용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찾기 어렵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해가지고 실제 빠져나가 그렇게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그런 또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막 논란만 막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게 하는데 실제 요란하기만 하고 효과는 별로 없는데 또 난리치고 이런 법이 그러면 왜 통과가 그렇게 쉽게 됐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이 좀 입법할 때 좀 폭주라는 소리를 들었고 막 해버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 최소한 법적 일관성을 갖춰갖고 적용할 만한 형태가 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는 거는 마치 소비자 제품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불량 제품을 막 찍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법공장, 불량 제품을 만드는, 불량 법을 만드는 공장 같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울하게도, 이런 걸 적절한 장치가 없으면, 뭐, 법제처도 있고, 뭐 그런 거 따지는, 뭐 국회 안에도 무슨 전문위원들도 있고, 뭐 법적 뭐 그런 거 다 있어봐야 그 다음에 또, 국회 내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그게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런 하여튼 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공부도 좀 됐고 또 역시 법이란 게 그게 참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 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특별법으로 자꾸 법을 많이 만들 게 아니고 그거를 법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숫자가 적으면서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줄여가는 노력을 왜냐하면 법이 많을수록 그게 결국은 규제가 더 서로 충상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안전법을 통합해서 좀 이렇게 만드는 그쪽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뭐 거의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김희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법인이 어떤 처벌을 받으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가령 주주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간접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게 이제 법인 형사 책임 인정 문제에 대해서 그 부정론의 아주 좋은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형법이 우리 특별법들에 이제 양벌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벌 규정은 사실상 법인 처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이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법리상 한계가 있어서 가령 이제 양벌 규정은 이제 임직원을 선임 감독하는 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의 고의 책임보다는 더 처벌을 못하는 그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고의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형량을 더 높일 처벌 수준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법인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대개 그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잘못, 회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잘못 때문에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법인의 책임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산업재해도 그런 문제잖아요. 그 회사의 구조적 잘못, 시스템 잘못 때문에 산업재해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 책임을 경영자만 부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차라리 그런 구조적인 잘못은 법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법인의 형사 책임 문제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영미법에서 이제 시작된 거지만 대륙법계에서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프랑스도 그렇고 대륙법계 통해서도 지금 많이 인정하는 추세로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그 형법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양벌 규정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 안 하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보면 사실은 법인이 잘못인데 법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영 책임자한테만 이제 과중하게 형사 책임을 물린다든가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법인 처벌 안 하는 거냐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양벌 규정에 오면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해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법인한테 500까지 손해액의 500까지 배상을 물리게 한 거니까 그것도 사실상 벌금이죠. 뭐.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 안 하니까 재해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과중한 책임만 사실상 민형사상의 책임만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법인에게 정식으로 책임을 묻고 경영자 책임을 묻지는 말아야죠. 그런 경우에 그건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참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입법은 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은 뭐 입법 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입법은 그거 다 생략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뭔가 좀 전문적으로 말이 안 된다든가 좀 법리상으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좀 걸른다든가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내부적인 통제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제정해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을 해야 되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권의 남용이죠. 이런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